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여러분 그 부가가치세 이론 8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FAT 1급에 있는 내용 대부분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있는데 이 과세 표준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 보기에서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런 질문에 여기에 있는 표가 이 표에 있는 내용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자. 여기서 이자는 할부에 대한 이자예요. 여러분, 할부에 대한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예, 할부에 대한 이자. 우리가 현금으로 판매하면 100만 원인데 12개월 할부로 팔 때 110만 원이다라고 했다면 110만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1만 원이 과세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만 원과 110만 원의 차이가 뭐냐면은 할부이기 때문에 이자만큼이 과세 표준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부의 경우에는 그 할부에 대한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게 맞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라는 것은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로 받는 것은 그것은 다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뭐 보험료가 됐든 운송비가 되었든 포장비나 하역비가 되었든 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급가에게는 그 공급하는 재화의 제품 가격에다가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하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제품 원가에 포함해 가지고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비용이 무슨 비용이 됐든 다 과세 표준이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세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맨 마지막에 붙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 이전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라든가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같은 거, 술 같으면은 주세라든가 이런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맨 마지막에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이전에 과세되는 주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또는 교통에너지 뭐 이런 세금들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도 우리가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마일리지 결제. 그래서 마일리지의 결제도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자, 오른쪽에서 보시면 제외되는 겁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 뭐 상식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매출 내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거고요. 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것도 이것도 과세 표준으로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 보조금 이것 또한 과세 표준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까 할부 이자하고는 다른 것이죠.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용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용기 대금을 결제해 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생맥주 같은 거 이런 거에도 생맥주 용기 것까지 결제를 했다가 나중에 용기를 반납하면은 용기 대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용기 대금을 결제한 부분은 뭐예요? 과세 표준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용기 대금.
이런 것은 과세 표준으로 보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개인의 봉사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또는 서비스업 이런 쪽에 가면 종업원들 봉사료라고 결제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그 봉사료를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과세 표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임대인이 납부해주는 납부 대행하는 것들이 있죠. 수도요금 같은 거, 이런 공공요금 납부 대행, 이것도 과세 표준으로 보지 않죠. 이런 것이 과세 표준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도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과세 표준에서 나중에 공제할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그 장대하라고, 장려금의 장자, 대손금의 대자, 하자보증금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딱 세 가지예요. 장대하,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이건 이제 일단 공급가액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공제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또 대손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과세표준에서 빼거나 대손세액은 공제를 해줍니다만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는 안 해주죠. 하자보증금, 예, 공급가액에서 하자보증금을 빼준다든가 이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 거 장대하 기억하시라고 아마 원격 수업에서 FAT 1급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화의 수입에 관한 거, 뭐 FAT 1급 교재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매출세액의 구조, 뭐 이거 다 그대로니까 넘어가도 될 거고요. 매입세액의 구조, 이거 역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매입세액에 관련된 것 중에 추가 설명 나오는 게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TAT 2급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실무 수행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예, 나중에 실무 수행할 때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거 연습 우리가 기출문제까지 쭉 풀면서 상당히 여러 번 할 거예요. 아마 5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 5번이면 굉장히 많이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실무 문제로 나온다. 그래서 면세 농산물 사업자는 이제 두 가지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하나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법인 제조업체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 식당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겁니다. 자, 공제 요건을 먼저 봅시다.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은 1번 첫째, 과세 사업자가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과세 사업자가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가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 자, 과세 사업자, 식당이나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들이 과세 사업자죠. 그런데 식당에서 매입하고 있는 재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밥을 만들려면 쌀 사올 거고, 반찬 만들려면 무나 배추나 뭐 당근이나 이런 거, 또 생선도 사다가 반찬을 만들 거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뭡니까? 매입하는 것들의 면세죠. 그런데 밥은 과세거든요. 비빔밥도 만들고
뭐 냉면도 만들고 무슨 백반도 만들고 해서 판다면은 그거는 다 과세예요. 자, 그다음에 또 제조업을 이제 식당 말고 제조업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통조림 제조회사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그 수산물 통조림 같은 거는 뭐 참치 통조림, 무슨 통조림, 뭐 꽁치 통조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고등어 통조림 뭐 이런 거. 다 그게 재료가 다 수산물, 면세 수산물이란 말이죠. 아, 뭐 과일도 통조림 만드니까 과일이 다 면세 재료들이죠. 자, 그러한 사업자에게 이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 제도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공제 요건 1, 그 1이 그거고. 두 번째, 그 사업자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돼요. 서류. 그래서 주 1회 서류가 뭐냐? 주 1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그 부속 서류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돼요. 계산서. 면세 제과니까 계산서를 받았겠죠? 근데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카드로 샀으면 카드 전표를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라고 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라고 한 것은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그 증빙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을 신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공제 요건은 그렇게 되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요. 면세 농산물들 매입 금액에다가 공제율을 일단 곱합니다. 공제율은 그 밑에 표에 나와 있어요. 공제율을 곱해서 예를 들면 융장소다 102분의 2로 제일 낮고 음식점이다 그러면은 108분의 8 괄호 속에는 개인 음식점은 109분의 9. 그 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A와 B 외의 음식점이다 라고 하면은 A는 유흥이고 B는 개인 그렇죠. 이건 개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이네요. 여기는 B는 그러면 C가 법인이네요. C가 A와 B를 제외하는 것은 유흥 음식점 말고 그 다음에 개인 음식점 말고 아, C는 법인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법인 음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율 106분의 6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법인 음식점의 공제율이 106분의 6이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06분의 6을 다 해주진 않아요. 한도를 계산해 줍니다. 한도를. 그러니까 면세 재료를 잔뜩 구입만 했지 판매를 안 하면은요. 한도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과세 표준이 올라가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과세 표준으로 계산해요. 면세 농산물 등에 관련해서 공급한 과세 표준 거기에다가 한도율을 곱합니다. 한도율은 그 다음 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제율을 곱해서 이 한도율을 체크하는 이유는 이번 과세 기간에는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매입만 많이 했고 가령 제조를 하지 않았어요. 판매를 안 했어. 그러면 그때는 예, 의제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해준다 이거죠. 판매를 하면서 그래서 이 판매액에 연동해가지고 한도를 계산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표가 바로 주 3에 있는 게 한도율이고요. 자, 아까 요게 이제 공제율입니다. 제조업. 아까는 이제 식당이었고, 제조업의 경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제율을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있는 B, A 외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우리는 중소기업으로 시험에 나올 거니까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104분의 4를 적용한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이걸 입력하는 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의제매입세에 관련된 제조업이다 그러면 이렇게 제과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통조림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나오니까 104분의 4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주 3이 이제 그 한도율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한도율과 그 밑에는 법인 사업자의 한도율이 있는데요. 아, 원래가 이런데 밑에 25년도의 한도율이 밑에 있고 원래 법에 의한 한도율은 그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5년도는 한시적으로 지금 요게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네, 한도율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요 한도율을 우리가 에, 알아야 문제를 풀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는 한도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도라는 건 뭐냐? 매출하고 연동되어 있다. 매출 신고를 해 주어야만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제대로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매출 신고라는 건 뭐냐? 얼마만큼의 원재료를 샀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매출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대칭적으로 매입은 많이 했는데 매출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그 한도만큼 한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도 한도에 걸려서 그 과세 기간에는 못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인 것만 우선 알아두시고 실무 수행에서 더 자세히 아시는데 이 개념적인 거에서 이 한도율 106분의 6, 104분의 4, 이 두 개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3번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 제도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는 앞에 2번에 있는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하고 그 목적이 비슷해요. 네. 자, 거기 공제 요건을 한번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 특례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네. 자, 제일 이제 중고자동차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고자동차의 차를 파는 사람들이 회사라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죠. 회사면. 근데 중고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회사 차만 파는 게 아니죠. 자기 개인이 타던 차들도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내가 개인 목적으로 쓰던 승용차를 중고차 어느 사장에다가 사업자한테 팔았어요. 그 내가 돈을 600만 원 받았어요. 그 사장님이 나한테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그러나요? 안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개인이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중고자동차 수집하는 사업자들은 이 애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 계산서라든가 뭐 신용카드 전표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입은 했는데 증빙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활용 폐자원은 이제 동네에 있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물상이라고 했는데요. 폐지라든가 고철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딱 그 종류별로 정리해서 이 대량으로 파는 그런 사업자들 우리가 이 재활용 폐자원 사업자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수집을 할 때는 그 사장님 혼자 다 수집하진 않죠.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 뭐 이런 개인들이 이게 박스 같은 걸 주워오고 고철 같은 거, 빈병 이런 걸 수집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5천 원어치 사기도 하고 만 원어치 사기도 하고 10만 원어치 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그 사장님들이 재활용 폐자원 사장들이 사줄 때 증빙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다 대부분 다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동네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폐지 가지고 오면 이렇게 좀씩 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지고 파는데 자기 매입을 증명할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특례 규정을 줘가지고 그러면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매입세액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마치 앞에서 지금 2번에 있는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의 취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제 계산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자, 공제대상액을 보면은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가액에서 매입가액에다 공제율을 정합니다. 곱하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요 취지만 잘 알아두시고 재활용 폐자원 등에 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시험에 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수행에서는 25년도 시험에도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취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우리가 일반 그 고철이나 박스 같은 것보다 중고자동차의 공제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중고자동차는 공제율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다. 110분의 10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한도도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자동차가 아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입세액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거의 다 공제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 예, 거의 다 매입세액을 110분의 10이니까 10% 거의 다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중고차가 개발도상 국가 같은데 많이 수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어,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통 매입세. 요건 이제 시험에 아까 의제 매입세만큼이나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가 자주 됩니다.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겸용사업자라는 것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트 같은 사업자가 바로 겸용사업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트를 생각하면은 마트에서 음료수 같은 거, 과자 같은 것도 판매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이 면세인 과일 같은 거,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도마도 같은 것도 팔죠. 그래서 과일은 면세이고 또 거기서 뭐 저기도 과일만 파는 게 아니라 생선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럼 면세도 팔고 그래서 우리가 마트 사업자가 바로 과세와 면세 사업자의 겸용 사업자예요. 이런 경우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을 한다. 이것이 이제 안분 계산의 개념이에요. 예. 자, 마트가 뭐 여기 한 50평 되는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 채소를 저장하기 위한 보관 시설을 한다. 그러면 채소는 면세라는 게 확실하죠. 그 보관 시설 꾸미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 부가세
100만 원. 공제 못 받습니다. 예. 왜 못 받느냐? 그 시설이 채소 관련 시설이에요. 그럼 면세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 거니까 그거는 매입세액 실지 귀속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잘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실지 귀속이 불가능한 것이 있죠. 실지 귀속이 불가능한 거. 자, 그 매장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 생선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과자도 있고, 뭐, 어, 음료수도 있고, 뭐, 맥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와 면세가 혼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겨울에 대비해가지고, 난방이 좀 부진해가지고, 온풍기 하나를 1,000만 원짜리 온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온풍기가 1,000만 원에 부가세 그러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온풍기는 그 매장 전체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분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걸 우리 회사가 유리하게 전부 다 100만 원을 그냥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겸용사업자니까. 그럼 어떻게 안분을 해란 말이냐? 여기 나오죠? 공급가액에 대해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를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안분 계산은 이렇게 한다. 안분 계산 방법 나오죠? 공통 매입세액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만큼을 불공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게 면세 비율이죠. 면세 비율. 그래서 안분 계산은 우리가 애정신고 때 합니다. 애정신고 때. 애정신고 때. 자, 그런데 그 온풍기를 애정신고 때인 9월에 샀으면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11월 3일, 11월 3일에 샀어요. 그러면 11월은 확정신고 기간이죠. 그러면 그냥 안분 계산 없이 정산을 하면 돼요. 확정신고 때는. 만약에 9월에 샀다 그러면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하고 또 확정신고 때 정산을 또 한 번 합니다. 안분 계산과 정산을 두 번 해야 되고 구입을 확정때 했으면 확정때 정산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안분 계산은 요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이 3개월치만 가지고 해요. 3개월치. 예. 과세 기간에 그 안분 계산에 예정 신고 기간이 그 3개월이잖아요. 7, 8, 9. 3개월치 매출액을 가지고 면세 비율을 계산하는데 확정 신고 때는 정산이니까 6개월치를 가지고 합니다. 1월부터 아니죠. 2기니까 7월부터 12월. 그래서 6개월치 데이터를 주면은 정산을 하라는 거구나. 정산 탭에서 하면 되고요. 데이터를 이 공급가액 데이터를 줘요. 시험에서. 데이터를 주는데 3개월치만 데이터를 줬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1기 같으면 1월부터 3월 데이터고 2기라면은 7월부터 9월 데이터를 줘요. 그거는 안분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안분 탭에서 하면 됩니다. 안분 탭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를 FAT 1급에서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요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TAT 2급에서는 그 옆에 있는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요게 다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안분계산이냐
정산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때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주면 되냐면 시험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1월부터 3월 데이터에 매출액을 주어줬다. 아니면 7월부터 9월 데이터의 매출액이다. 그러면 안분 계산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가액 데이터가 6개월치 예전 거하고 확정 특거 만약에 7월부터 9월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 이렇게 6개월치를 주었다. 그러면 그건 정산을 하라는 거예요. 정산 아니면 재계산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이것이 안분인가 또는 정산인가 재계산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그냥 안분 계산 하나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밑에 재계산은 나오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안분 계산 배제는 뭐냐? 안분 계산을 모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은 배제, 안분 계산을 그냥 생략합니다. 자, 여기서 보는 사소한 것은 뭐냐면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통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본다. 예.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 아주 낮은 거는 그냥 전부 과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첫째,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그러면 과세가 거의 95% 이상이 된다는 뜻이죠. 예. 다만 공통 매입세액이 너무 크면 이것은 제외. 너무 크다는 건 여기서 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마트의 경우 예를 들었는데 1,000만 원짜리 온풍기를 샀으면 이제 100만 원이니까 근데 면세 비율이 우리 회사는 채소나 그 생선이 매출액의 5%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냥 100만 원 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돼요. 5% 미만이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가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긴 한데 이 온풍기가 5천만 원짜리 온풍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500만 원이잖아요. 이때는 안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5% 미만이어도 금액이 꽤 크니까 이건 안분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5% 미만은 안분이 배제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는 배제됩니다. 5만 원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50만 원이었을 때 5만 원 미만이죠. 예. 예, 온풍기가 아니라 저는 공기청정기 50만 원짜리를 샀다고 50만 원짜리가 아니고 49만 원짜리 샀다고 볼까요? 그러면 4만 9천 원이잖아요. 5만 원 미만에 해당되죠? 안분계산 배제. 그다음에 3번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 자, 신규 사업자에게는 안분계산 배제. 이러한 제도가 있다. 안분계산 배제제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계산 설명드리고 수업 마치겠는데요. 정산하고 다른 얘기예요.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우리가 상각이 끝날 때까지 재계산을 합니다. 상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재계산을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거잖아요. 비품. 그러면 과연 어느 기간만큼 재계산을 해야 되는가? 감가상각 자산의 재계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예,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표를 가지고 제가 재계산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실 때 시험지 저한테 제출하고. 네, 시험지. 네, 표시를 찍고 가시고요.